반갑습니다. 참포도나무병원 척추내시경센터 홍영호입니다. 오늘 제목은 이 운동은 오히려 척추를 망칩니다. 약간 제목이 좀 자극적이긴 한데요. 제가 앞서 이제 이 비욘디에서도 제가 운동에 대해서는 정말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오늘도 그런 내용이고 비슷한 내용의 반복이기도 하죠.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또 운동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운동이 이제 몸을 더 아프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과요불급이라고 하잖아요. 너무 과도하게 사용을 하게 됐을 때 병을 더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차를 타는데 차를 너무 많이 타면, 그러니까 1년에 3만 킬로, 4만 킬로, 5만 킬로 이런 식으로 타시면 몇 년 안 가서 5년도 못 타고 1년에 만약에 4만 킬로씩 뛴다. 그러면은 5년 타면 20만 킬로잖아요. 사실 요즘에 10만 킬로 넘게 이제 차를 타는 경우가 사실 많지가 않고, 차를 그렇게 너무 많이 타게 되면 차가 일찍 망가지게 되고, 그리고 차를 빨리 바꿔야 되는 상태가 되죠. 근데 또 차를 사놓고 안 타고 계속 주차장에 두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제 차를 몰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차가 이제 작동이 안 되는 거죠. 이제 운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보험사를 부르고 막 그러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죠. 사람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하게 잘 몸을 늘 이용을 해줘야지 병이 안 생기고 오래오래 잘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적절하게라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병원에서 이제 일이 많은 날은 아침부터 해서 저 밤늦게까지 수술을 하기도 하고, 또 외래를 볼 때도 환자가 밀리게 되면 점심시간까지도 막 이렇게 진료를 봐야 되고 그런 날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직장인 분들께서 과도하게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이제 과도하게 몸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몸이 망가질 수 있는 거죠. 지금 팔목에 지금 밴드 이렇게 감고 있는데, 제가 여기 손목이 안 좋아서 이게 좋다가 아프다가 안 아프다가 하거든요. 이게 최근에 좀 이제 무리를 해서 손목이 다시 아프니까 이 밴드를 감고 있는데, 이미 몇 년 전에 만약에 통증이 심하고 계속해서 증상이 지속되면 수술을 받아야 될 수 있다고 진단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아프지는 않고 아프다 안 아프다 반복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정형외과 선생님이 이제 하셨던 얘기는, 이게 결국에는 나이가 들면서 이제 안정이 돼서 운이 좋다면 안정이 되면서 수술을 안 받을 수도 있지만 수술을 받아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런 큰 치료를 의사인 저도 안 받고 싶고, 그리고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그런 일이 나에게 안 벌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관리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도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기로 하고, 이런 운동이 척추에 더 해가 될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러니까 운동을 어떤 식으로 하자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병이 왜 생기는지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사람은 척추동물입니다. 척추동물. 우리가 동물에 대한 분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척추동물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죠. 사람은 이제 포유류이기도 하고 척추동물이죠. 척추동물인데, 척추동물들 중에서 사람처럼 완전히 기립을 한 동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만, 우리가 잠을 자는 시간 빼고는 사람은 온전히 앉아 있든지 안 그러면 완전히 서서 생활을 하게 되죠. 물론 낮 시간에 잠깐 누워서 쉰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완전 기립을 한 동물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진화라는 이 과정 속에서 사람은 거기까지 진화가 된 거죠.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척추 동물들, 근데 이제 생선도 척추 동물이죠. 척추가 있는 동물들 다 척추 동물이라고 하니까요. 근데 바다에 사는 동물들 말고 육지에 사는 동물들 중에서 척추 동물들 다 대부분 다 네 발로 걸어 다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척추의 발생, 그러니까 처음에 동물이 진화를 할 때 이 척추라는 것 자체가 바닷속에서 생겼거든요. 그렇게 해서 육지로 올라오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리고 걷게 되고, 그리고 점점점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 끝에 있는 게 사람인데,
척추는 처음에 만들어질 때 중력의 방향을 생각했을 때 이렇게 중력에 대해서 수직으로 서 있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수평으로 만들어졌죠, 처음에. 그리고 진화를 통해서 점점 일어서게 되는데 사람은 이 중력의 방향에 대해서 수직으로 선 채로 앉아 있고 수직으로 선 채로 서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들어있는 연골판이 있는데 이 연골판이 원래는 이렇게 되어서 이 방향으로 힘이 별로 받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졌는데 사람은 수직으로 선체로 생활을 하게 되니까 이 연골판이 수직 하중을 받게 되는 거죠. 이제 진화의 과정에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여기에 더불어서 이 현대인의 생활 습관과 그리고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평균 수명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사실 뭐 조선시대 조선시대 이제 제일 가까운 이제 뭐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제일 가까운 농경 시대라고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인데 조선시대만 해도 평균 수명이 지금처럼 이만큼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환갑잔치 크게 했었잖아요. 요즘에 환갑잔치 안 하죠. 환갑잔치 안 하고 칠순부터 잔치를 합니다. 환갑 때는 축하한다고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뭐 막 사람들 부르고 그러지 않죠. 문화 자체가. 왜냐면 그 말이 그게 무슨 뜻이냐면 환갑이 기쁜 일이 아니라는 거죠. 환갑까지 사는 게 특별한 일이 아닌 겁니다. 근데 조선시대만 해도 환갑까지 살면은 되게 오래 산 거였었거든요. 칠순까지 살면은 너무나도 이제 장수한 거고, 물론 그 시대 때도 80세, 90세까지 사신 분들이 있겠지만 극히 드물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평균 수명이 늘어나게 되니까 몸을 사용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리고 현대인들이 또 몸을 사용하지 않고 어릴 때부터 막 책상에 앉아 있고, 그 다음에 또 운동선수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몸을 혹사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척추랑 관련된 병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게 이제 개의 척추 사진이고 사람의 척추 사진입니다. 아래쪽이 당연히 바닥이죠. 사람은 이렇게 꼿꼿이 서서 생활하는데 개는 뭐 아시겠지만 개 같은 동물들, 그러니까 네발 동물인데 유일하게 개 중에서 특정 종들이 허리 디스크가 생기는 종들이 있습니다. 근데 개의 진화는 자연 진화는 아니거든요. 늑대가 사람하고 같이 이제 생활을 하게 되고 그 늑대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진화를 하면서 이제 개로 진화를 하게 되죠. 그래서 개의 진화는 자연 진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개는 특별하게 네발 동물들 중에서 이제 디스크가 생길 수 있는 동물이죠. 그래서 이렇게 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동물들은 허리 디스크가 생기지 않습니다. 사람만 유일하게 허리 디스크, 협착증 이런 병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 척추 동물, 이 사람은 꼿꼿하게 일어섰기 때문에 이 척추를 잡아주는 거는 뒤쪽에 있는 근육들입니다. 뒤쪽에 있는 근육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척추 기립근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허리 쪽에 있는 척추 기립근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엉덩이 근육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등 근육도 마찬가지로 중요하죠. 이 허리 근육, 척추 기립근, 그리고 엉덩이 근육, 이런 뒤쪽에 있는 근육들을 강화시키는 운동 중에 가장 대표적인 운동 두 가지가 스쿼트와 데드리프트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데드리프트고, 제가 이제 오타를 만들어 왔네요. 이게 스쿼트죠. 스쿼트와 그리고 데드리프트입니다. 스쿼트는 허리 근육에 더 이제 집중이 되어 있고, 그리고 데드리프트는 엉덩이 근육 운동이 되게 많이 되는 운동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척추 기립근과 엉덩이를 강화시키는 코어 운동이 매우 중요하죠. 매우 중요하고 그 근육들을 튼튼하게 만들어야지 이 척추를 잘 잡고 보호해주면서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근육들을 강화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 근육들을 강화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척추가 손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코어 근육을 이 왼쪽이 데드리프트이고 오른쪽은 스쿼트인데
두 개의 운동은 다 마찬가지로 이 하중 운동을 했을 때 하중이 척추 관절의 수직으로 그 하중이 다 걸리게 되는 운동입니다. 스쿼트는 이 백스쿼트라고 하는데 스쿼트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백스쿼트, 프론트 스쿼트, 그리고 오버헤드 스쿼트가 있는데 보통 백스쿼트를 제일 많이 합니다. 스쿼트를 할 때 이 하중을 올리는 만큼 허리에 그리고 이 척추에 그 하중이 고스란히 걸리게 됩니다. 데드리프트도 마찬가지죠. 데드리프트도 팔로 이렇게 덤벨을 들고 바벨을 들고 하게 되는데 수직으로 하중이 걸리고 그리고 지금 데드리프트는 보시면 수직으로 하중이 걸리고 굽혔을 때 약간 위에 뼈가 앞쪽으로 빠지는 힘을 받게 됩니다. 이런 식의 힘을 받는 게 척추 건강에 굉장히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다들 뭐 TV에 나오는 스포츠 스타들 그리고 안 그러면 우리가 헬스장이나 그런 데 가서 만나게 되는 PT 선생님들, 트레이너들 그런 분들 보시면 외관상 굉장히 튼튼해 보입니다. 근데 사실 그분들 되게 많이 아프시거든요. 그분들은 직업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직업적으로 운동을 해서 몸을 만들어 놨는데 사실 그분들도 많이 아프고 병원에 오셔가지고 이제 MRI를 찍어 보게 되죠. 근육은 굉장히 많이 키워놨기 때문에 외관상으로 튼튼해 보이는데 이 관절이라는 부분은 대부분의 관절이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면 이건 비가역적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되돌릴 수 없다는 거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고장이 나면 통째로 갈아 끼면 됩니다. 근데 사람도 이제 뭐 무릎 관절 같은 경우에 갈아 끼는 수술이 나온 지가 오래됐죠. 그렇지만 갈아 낀다 하더라도 원래 있던 사람의 그 무릎 관절이랑 똑같은 기능을 100% 해줄 수가 없거든요. 대체를 어느 정도 해준다는 거지 수리를 하는 것이지 원상태로 복구를 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원래 자기 관절을 보존을 하면서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 자체가 몸을 망가뜨리게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진화 과정에서 사람은 이제 기립을 하게 됐고 그래서 척추에 수직 하중이 걸려서 디스크하고 협착증이라는 병이 생기는데 운동을 할 때 더 큰 하중을 주게 되면 그 병이 생기는 속도를 더 빠르게 하고 그다음에 병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병을 더 조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직 하중이 걸리지 않게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척추를 잡고 있는 척추 귀립근과 그리고 엉덩이 근육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대퇴 근육을 강화시키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등 쪽 근육까지 강화시켜주면 좋겠는데 이 운동들을 하면서 척추에 수직으로 하중이 안 걸렸으면 좋겠다는 게 제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런 운동이 뭐가 있는지를 좀 보시겠습니다. 브릿지 운동입니다. 앞서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브릿지 운동 그리고 이제 레그 킥백 그리고 스탠딩 킥백 그리고 사실 이 벽에 등 붙이기는 병원에 오시는 이제 고령 환자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이 운동들 젊으신 분들은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쉬운 운동들이고 매우 중요한 운동인데 굉장히 쉽게 하실 수 있는 운동이거든요. 근데 이제 70이 넘어가시고 80이 넘어가시고 하시는 이제 초고령 환자분들 보시면 이제 이런 운동들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 하기 전에 이제 벽에 등 붙이기 운동을 해서 어느 정도 약간이라도 뒤쪽 부분의 근력을 강화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브릿지 운동, 킥백 이런 종류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랩풀다운이 있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운동들을 조금 보여드렸고 이 운동들 하나씩 짚으면서 또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질문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타더스트 님이 요즘 달리기들 많이 하는데 선생님들마다 추천하시는 분도 아니신 분도 많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사실 운동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산소 운동이 있고요. 그리고 유연성 운동이 있고요. 그리고 근력 운동이 있습니다. 근데 달리기는 이제 유산소 운동에 들어가죠. 그렇지만 뭐 유산소만 되는 건 아니고 이제 하체 근력 강화도 어느 정도 되죠.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이제 이 러닝이 엄청난 이제 붐입니다. 그래서 지금 헬스장 쪽에 헬스장 다니던 기존에 헬스장 다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러닝이랑 관련된 아이템들의 이제 판매량도 엄청나게 늘었다고 그런 내용들도 저도 이제 들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도 러닝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한 달에 몇 킬로 이렇게 목표들을 세우시더라고요. 이번 달에 그거를 이제 뭐 달성했니 안 했니 그런 것들 막 하시고 지금 어플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SNS에도 엄청나게 많이들 올리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유불급이라고 저는 늘 환자분들한테 얘기합니다. 달리기는 쿵쿵쿵쿵쿵쿵 계속해서 발목 관절, 무릎 관절에 계속해서 충격을 주면서 이제 이 운동을 하게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한테 유산소 운동을 추천을 할 때 이제 고정 사이클을 추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헬스장이나 집에서 하는 실제로 달리는 자전거가 아니라 고정되어 있는 사이클을 허리를 이렇게 꼿꼿하게 펴고 타세요라고 합니다. 유산소 운동 필요합니다. 유산소 운동 필요해서 이제 제가 추천하는 거는 고정 사이클과 그리고 계단 오르기입니다. 무릎에 계단 오르는 거는 무릎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내려가는 건 좋지 않고 올라가기만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고 저 같은 경우 저도 요즘에 매일 저녁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계단 오르기를 하고 그리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그렇게 이제 운동을 마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 요즘에 이제 유행하고 있는 러닝이 근데 이제 사실 저도 그 재활외과 선생님하고 이제 얘기를 해보면 이게 또 손상을 주지 않고 잘 달리는 방법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냥 뭐 러닝을 하실 거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부를 좀 충분히 하시는 걸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여름님께서 운동하다가 디스크 파열돼서 운동도 가려서 해야 한다는 걸 디스크 희생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지금 뭐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 그 얘기죠. 최일영님께서는 이제 코멘트를 하나 해주셨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아우리님께서 5, 6번 전방 섬유륜 내부가 찢어졌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측면 MRI상 하얀색 수액 좌측 부분에 가로로 검은 줄이 나 있습니다. 혹시 이게 상처가 아니라 오래전 생긴 흉터일 수도 있나요? 그 디스크는 구조가 중앙에 이렇게 동그랗게 핵이 있고요. 바깥으로 섬유륜이라고 하는 테두리가 있습니다. 이게 층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층 사이가 갈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갈라지는 것보다도 더 심하게 찢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갈라지는 경우가 많고 아마도 아우리님께서 그런 진단을 받으신 것 같아요. 이게 급성으로 생기게 됐을 때 MRI 상에서 이제 색깔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은 그게 좀 이게 아물고 있는 상태이네요. 이런 것도 구분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디스크 파열까지는 아니시고 이런 경우에는 좀 과도하게 운동을 하지 않고 좀 쉬시고 그리고 한 2, 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통증이 가라앉고 하셨을 때 다시 운동을 하시는 걸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흉터일 수 있죠. 이제 그거 좀 자세하게 보면은 구분이 되는 경우도 있고 좀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사계절 삼선님께서 50대 초반 남자인데요. 1년에 한두 번 꼭 허리가 아픈데 꼭 왼쪽 허리가 아프네요. 왼쪽 허리만 아픈 이유가 뭘까요? 운동이나 스트레칭 좋나요? 보통 병이 생길 때 양쪽으로 같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양쪽으로 같이 생기는 경우보다는 한쪽으로 생기는 경우가 사실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1년에 한두 번 허리가 아프고 1년에 한두 번 목이 아픈데요. 저도 보통 보면 저도 항상 이제 아플 때는 왼쪽 허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뭐 그게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신다라고 하면 정확하게 병원 가셔가지고 이제 정밀 검사도 한번 해보시고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당연히 좋겠죠. 확인해 보면 한쪽으로만 병이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만 아픈 경우도 많이 있죠. 운동은 지금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리는 그런 운동 해주시면 좋고 스트레칭은 그 반대로 근육을 이완시켜 주면 좋겠죠. 또 아오리님께서 섬유륜 내부 파열은 흔치 않은 것 같아요. 보통 후방이 전방 섬유륜 파열이라고 전방 쪽에 파열되는 찢어지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죠. 후방이 찢어져서 신전 동작을 강추하는데 저는 반대로 근데 이게
후방으로 그 섬유륜에 손상이 생겼을 때 이 척추를 앞으로 굽히든 뒤로 굽히든 과도하게 동작을 하는 거는 다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방 쪽에 이제 손상도 그렇고 후방 쪽의 손상도 그렇고 이 허리의 가동 범위를 너무 크게 하시는 건 좋지 않아요. 너무 또 안 움직이는 것도 좋지 않고 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적당한 정도로 스트레칭을 해주고 적당하게 굽혀주고 적당하게 뒤로 젖혀주고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스크 내장증이 허리를 굽힐 때 등허리가 뻣뻣한가요? 뻣뻣할 수 있죠. 예, 그 허리에 통증이 있으면서 이 디스크 내장증이 우리 소위 얘기하는 그 허리 디스크입니다. 이 허리 디스크가 있게 되면 통증이 있으면서 주변 근육들의 긴장도가 같이 올라가게 되면서 뻣뻣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라이언님이 브릿지 운동 그리고 벽 등붙이기가 경추협착이 있는데 괜찮을까? 경추협착이 있으신 경우에 벽에 등붙이기는 너무너무 좋은데요. 브릿지 운동 제가 설명하면서 요거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릿지 운동은 목이 앞쪽으로 꺾이는 결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목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오리님께서 또 질문 주셨는데 전방 섬유륜 파열이라 그런지 다른 디스크 내장증 환자들과 달리 앉아 있는 것은 아무 지장이 없는데 오랫동안 앉아서 업무 보면 5, 6번 섬유륜이 붙는데 도움이 될까요? 근데 이게 오래 앉아 있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 어떤 상태라고 하더라도 같은 자세로 오랜 시간 있는 것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앉아서 일을 하실 경우에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는 꼭 한번 일어나셔서 이런 식으로 기지개를 펴면서 신전을 한번 해주시는 게 좋고, 계속 서 있는 것 또한 좋지 않습니다. 계속 서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앉아서 뒤쪽 등 근육, 허리 근육을 살짝 이완을 시켜주는 게 좋죠. 지금 3달이 넘어가면서 통증이 많이 줄었는데 가벼운 조깅이나 수영 괜찮아요? 네, 3달 정도 되셨으면 가벼운 조깅, 수영 정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최혜령님이 후방 파열되고 또 파열되어서 2년은 잘 못 가요. 아까 최혜령님이 또 운동하다가 안 좋아지셨다고 얘기해 주셨었죠. 예, 맞습니다. 이제 한번 아프면 오랫동안 고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질문 정리했고요. 이제 운동 하나씩 짚으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브릿지 운동. 방금 이제 경추협착이 있는 환자한테도 도움이 되느냐고 말씀 주셨거든요. 보시면 브릿지 운동을 할 때 이렇게 똑바로 누운 상태이고 무릎만 세웠습니다. 아직 엉덩이를 들지 않았죠. 근데 엉덩이를 들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목과 상체 부분이 연결 부위가 이렇게 목이 꺾이게 됩니다. 이 상태가 목 디스크든 안 그러면 목 협착증이든지 간에 목의 병이 있는 분한테는 이 자세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릿지를 하는 경우라고 하면, 경추 환자가 브릿지를 하는 경우에는 머리 쪽에는 아무것도 받치지 말고 여기 어깨에서부터 여기 상체 윗부분 정도 요만큼 부분, 요 아래쪽에다가 등이죠. 그러니까 어깨 아래쪽 부분부터 해서 등으로 해서 요 정도 높이 되는 얇은 무언가를 하나 받치시는 게 좋습니다. 제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건 요가 매트입니다. 요가 매트를 한 번 접으셔도 되고 2번 접으셔도 되고 안 그러면 3등분 정도로 더 접으셔도 됩니다. 매트의 두께에 따라서 다르겠죠. 적절한 정도는. 그렇게 해서 머리보다도 이 어깨 부위와 상체 부위가 약간 더 높은 상태를 만드는 거죠. 그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어 올렸을 때 목하고 상체가 연결되는 부위가 이렇게 꺾이는 것이 아니라 일직선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경추에 별로 무리를 주지 않고 브릿지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브릿지 운동을 하실 필요가 없고요. 굳이 브릿지 운동을 하실 필요 없고 레그 킥백을 하시면 됩니다. 브릿지 운동도 허리와 힙 그리고 대퇴 뒷근육 이 부분을 강화시키는 운동인데, 레그 킥백도 허리, 힙, 대퇴 뒷근육 이 부분들을 강화시키는 운동이거든요. 근데 이 레그 킥백은 보시는 것처럼 목에는 동작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목의 각도가 변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목에 특별한 부담이 없는 운동이죠. 이런 식으로 손을 짚으셔도 되고, 저는 손을 짚고 하지 않고 팔꿈치를 짚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허리, 힙, 대퇴 뒷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입니다. 브릿지 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 운동의 강도를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바벨을 얹고 하실 수가 있고,
레그 킥백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밴드를 연결해서 하실 수 있는데 사실 밴드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제가 더 추천하는 것은 모래주머니입니다. 저는 모래주머니를 4kg를 발목에 차고 운동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15개씩 해서 3세트 하고 그리고 스탠딩 킥백도 똑같이 양쪽 발목에 4kg 차고 15개 한 세트에서 3세트를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다리를 옆으로 드는 것도 하는데 이 모래주머니를 발목에 차고 운동을 하시면 이제 강도를 올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방금 스탠딩 킥백도 얘기했는데 스탠딩 킥백도 마찬가지로 이 허리, 엉덩이, 대퇴 뒷근육 운동인데 해보시면 이 느낌을 이제 아시게 되는데 레그 킥백은 허리보다는 엉덩이 운동이 좀 더 많이 됩니다. 근데 스탠딩 킥백은 엉덩이도 운동이 많이 되는데 허리에 그냥 이 레그 킥백이랑 비교했을 때 허리에 운동이 더 많이 되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스탠딩 킥백도 좋은 운동이고요. 밴드를 이용하셔도 되고, 근데 밴드 이용하면 이게 중심 잡는 게 상당히 좀 힘들어서 모래주머니를 저는 더 추천합니다. 온라인에 모래주머니 치면 많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골라서 사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앞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벽에 등 붙이기. 이제 꼬부랑 할머니라고 하잖아요. 사실 꼬부랑 할머니는 이제 퇴행성 전만이라고 하는데 뒤쪽 근육들이 약해지면서 앞으로 이렇게 꼬꾸라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압박골절이 여러 개가 되면서 뼈가 앞쪽이 찌그러지면서 허리가 완전히 앞으로 굽고 이제 고정이 되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 할머니들이 특히 더 많으시고 할아버지들도 있습니다. 브릿지 운동 그리고 레그 킥백, 스탠딩 킥백 다 이게 쉬운 운동이고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린 운동 제가 진료를 보면서 그리고 수술하고 환자분들 재활 얘기를 하면서 정말로 많은 종류의 운동들을 시켜봤거든요. 너무 어려운 운동, 좋은 운동 아무리 가르쳐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환자가 할 수 있는 운동을 가르쳐 드려야 되고 그래서 제가 쉬운 운동들 그러면서도 중요한 운동들을 환자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는데 브릿지 운동 그리고 레그 킥백, 스탠딩 킥백조차도 하실 수 없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이 벽에 등 붙이기부터 이제 시작하시라고 합니다. 근데 너무 이렇게 하루 종일 굽어서 지내시기 때문에 등을 이렇게 피시면 이제 어지럽고 픽 쓰러지려고 하는 느낌 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식사하시고 이제 TV 보실 때 TV 보면서 하시라고 제가 많이들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벽에 이제 붙어서 하실 때 반드시 옆에 의자 하나 갖다 두시고 이렇게 쭉 펴면 순간적으로 혈압이 좀 낮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지럽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 증상이 딱 느끼시면 바로 의자에 앉으셔야 됩니다. 앉아서 그게 회복될 때까지 좀 기다리시고 그렇게 해서 반복을 하시다 보면 빈도가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점차 그런 증상이 사라지고 그리고 이 등에 이제 근육통이 조금 느껴지시면서 등 근육이 약간 강화가 되면서 자세도 조금 좋아지시고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힙이 아래쪽의 코어인 허리 근육하고 그리고 엉덩이 근육이 저는 더 중요하다 생각하지만 등 운동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등 운동 같은 경우에는 경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더 도움이 많이 되고요. 이 운동 랩풀다운이라고 하는 등 운동의 기본이죠. 사실 턱걸이랑 같은 자세인데 랩풀다운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등이 펴지고 그리고 경추의 증상이 좀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입니다. 저도 목 디스크 환자이기 때문에 목 디스크가 있어서 매일 이렇게 진료 볼 때도 그렇고 목 뒤쪽에 목부리 쪽에 있는 데서 짓눌리는 듯한 증상 느끼고 심할 때는 이제 오른팔이 좀 저리기도 합니다. 랩풀다운을 해주면 이 목 쪽의 커브가 물론 커브가 좋아지는 건 목의 커브가 좋아지는 것은 허리를 펴면 목의 커브가 같이 좋아지는데 등 근육을 강화시킴으로써 목 커브는 한층 더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운동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질문 들어온 것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사랑님께서 저희 어머니가 73세시고 인공고관절 수술한 지는 15년 되셨고 수영장에서 발차기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영장에서 발차기 하시는 거 괜찮을 것 같은데요. 물론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가 아니고 신경외과 전문의이고 저는 신경외과에서 이제 척추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관절이 제 전문은 아니기는 한데요. 수영장에서 걷기 운동하고 그리고 수영장에서 물속에서 발차기 하시는 정도는 괜찮은 운동이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통증이 생기는지 안 그러면 이게 좀
하시고 나서 뭐 고관절에 무리가 되는 느낌을 그 어머님께서 스스로 아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게 있으시면 당연히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에디터 정님께서 추간판 탈출증이 심해지면 협착증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추간판 탈출증과 협착증은 다른 병입니다. 추간판 탈출증은 이 뼈 몸통과 몸통 사이에 연골판이 있는데 이 연골판이 이제 수분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그렇게 수분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좀 퍼석퍼석한 조직으로 바뀌게 되고 속에서 조각이 나죠. 그 조각된 일부가 뒤쪽으로 밀고 나가서 신경을 누르는 병을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합니다. 소위 허리 디스크라고 부르는 병이죠. 협착증은 연골판이 이렇게 있고 그 뒤쪽에 신경이 동그랗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이렇게 신경을 덮고 있는 인대가 있는데 이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신경을 누르는 병을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바라기님께서 허리 무릎 아플 때 파스 붙이면 괜찮은데 파스 많이 붙여도 피부 말고 뼈에 부작용은 없습니까? 너무 많이 붙이시면 안 좋겠죠. 근데 뭐 한두 장 붙이는 정도가 딱히 부작용은 그렇게 있지는 않은 걸로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라이언님께서 49세 여자시고 경추 6번 협착이 있어서 신경주사 일주일 전에 맞고 현재 물리치료 및 견인치료 받고 있어요. 잘 때 목이 불편한데 베개를 안 베는 것보다 수건이라도 베는 게 나을까요? 병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환자분마다 좀 더 바람직한 자세가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환자분들한테 이제 뭐 베개에 대해서도 되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경추 베개라고 해서 요즘 많이 나와 있지만 어떤 베개든지 간에 본인한테 어떤 베개가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베개는 사용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베개를 고르는 원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허리를 꼿꼿하게 피면은 이 목이 바른 자세가 되는데 이 바른 자세 이대로 침대에 누워 있으셔야 됩니다. 허리는 다릅니다. 이 지금 이렇게 바른 자세로 앉는다는 것은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있는 것인데 허리는 힘을 줘야지 꼿꼿하게 펼 수가 있어요. 근데 누워 있을 때 허리에 힘을 주고 누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허리는 약간 바로 누운 자세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약간 구부정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허리는 그게 바른 자세고 목 같은 경우는 허리에 힘을 주고 꼿꼿하게 앉으면 목에는 힘을 주지 않고 앉아 있는 게 됩니다. 이 자세 그대로 침대에 누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옆에서 이렇게 보셨을 때 목 부분이 움푹 들어가죠. 이 뒤통수에서부터 해서 뒷목 그리고 등의 상부까지 이 굴곡을 메꿔줘야 됩니다. 이 부분을 메꿔서 누웠을 때도 이 자세로 누워 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예 아무것도 안 베는 것보다는 목 뒤에 수건이라도 좀 베는 것이 더 바람직한 자세인 건 맞는데 근데 라이언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경추 협착이 있으시기 때문에 자세를 한번 만들어 보셔야 됩니다. 병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병이 없는 사람들하고 본인이 더 편안한 자세가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누웠을 때 자세가 나한테 편안하다. 그리고 목이 좀 이완되는 느낌이 있다. 이런 걸 찾으셔서 자세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나영님께서 선생님 목 운동도 알려주세요. 제가 목 수술을 했어요. 나영님 목은 따로 운동을 시키지 않아요. 허리 커브와 목 커브는 같이 움직이는 것이고 허리를 꼿꼿이 구부정하게 하면 이렇게 구부정한 자세가 되면 허리가 구부정해지면서 목도 같이 구부정해지죠. 허리를 꼿꼿한 자세를 만들면 목도 같이 펴지면서 바른 자세가 됩니다. 그래서 나영님께서는 목 수술 하셨으니까 브릿지 운동 하지 마시고 앞서 설명드렸던 레그 킥백하고 스탠딩 킥백을 많이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허리하고 엉덩이 쪽 근육을 강화하셔서 허리를 꼿꼿하게 만들면 목 커버는 자연스럽게 같이 좋아질 겁니다. 최혜령님께서 또 코멘트 주셨습니다. 네, 압박골절 무섭네요. 브릿지, 레그 킥백 열심히 할게요. 감사합니다. 아오리님께서 내부 섬유륜이 찢어진 내부 섬유륜이 회복되면서 신경과 혈관이 기형적으로 자라나 완전히 붙더라도 만성유통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아니면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은 있죠. 가능성은 있는데 가능성이 있다는 말은 사실 그냥 멀쩡한 사람도 나이 들면서 지금 아오리님께서 겪으시는 것처럼 그런 섬유륜에 손상이 생기고 디스크가 생기고 합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리 잘 하시면 충분히 좋아지실 수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안 좋은 쪽 검색 막 하시면서 찾으셔가지고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와서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운동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드렸던 건 결국에는 관리를 잘 해서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도 병이 안 생겼으면 좋겠고 아프더라도 많이 안 아팠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런 뭐 운동해야 되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다 알죠. 근데 뭐 시간적인 제약, 그리고 뭐 직장에서 뭐 이런 바쁨 이런 것 때문에 운동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병을 얻게 되고 그렇게 해서 병원 와서 수술까지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수술을 받죠. 그러면 죄송합니다.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에 수술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척추 수술, 저도 1년에 절개에서 완전히 열어놓고 수술하는 경우는 1년에 몇 건 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수술을 척추 내시경으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척추 내시경을 왜 하느냐라는 거죠. 이건 척추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척추 수술뿐만 아니라 모든 과들의 모든 치료들이 그 발전 방향이 인체의 정상 구조는 손상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조기 위암 진단 받으면 개복해서 배 열고 그 조기 위암을 있는 부분을 위를 절제를 하는 수술을 했었죠. 지금은 위내시경으로 배를 열지 않고 그 조기 위암 있는 부분만 싹 도려내고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정상 조직들은 거의 손상이 거의 제로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치료이죠. 그런 것처럼 척추 수술에서도 척추 내시경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양방 내시경, 이제 단일국 내시경도 하는데 양방 내시경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양방 내시경의 장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절개가 작죠. 요 구멍을 2개 뚫어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 구멍 하나 사이즈가 1cm가 채 되지 않습니다. 절개가 작다는 것은 크게 절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절개를 해서 근육을 당겨서 벌려놓고 수술하게 됩니다. 근데 내시경 같은 경우는 근육을 관통해서 지나가죠. 그래서 절개가 작다는 게 뭐 흉터가 작다 이런 장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절개가 작은 만큼 피부 아래에 있는 정상 근육 조직을 거의 손상을 시키지 않고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좌측은 수술 전 이 협착증 사진이고 수술 뒤에 이렇게 신경이 넓어진 걸 보실 수 있죠. 뒤쪽에 근육이 거의 색깔 변화가 없죠. 이게 근육이 손상이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술하는 과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수술을 손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는 이 시야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시경 이전에는 이제 미세현미경이 있고 이 현미경이 나오기 전에는 루페라고 하는 이제 돋보기죠, 일종의. 뭐 TV 같은 데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걸로도 충분한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 루페를 사용하기 전에는 맨눈으로 수술을 했었습니다. 시야를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는 거죠. 최근에 이 렌즈랑 관련된 이 기술들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고 그와 함께 척추 내시경도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척추 내시경은 미세현미경과 비교했을 때 시야 자체가 차원이 다릅니다. 너무너무 자세하고 깨끗한 시야를 제공하고 그래서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시는 이 빨간색 선들 실핏줄이거든요. 말 그대로 실보다도 더 가늡니다. 실보다도 더 가는 핏줄들인데 이런 혈관이 하나하나 전부 깨끗하게 다 보이는 거죠. 깨끗한 시야를 제공한다는 것은 병을 더 잘 치료할 수 있다는 얘기도 되고 정상 구조물을 잘 구분을 해서 정상 조직에 손상 없이 더 수술을 잘 할 수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뭐 기존 수술과 양방 내시경을 비교하면 절개 크기가 차이가 나고 그리고 근육 손상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 그러니까 열어놓은 수술 창의 사이즈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출혈량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양방 내시경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 수술과 비교해서 장점이 있고 그만큼 회복도 더 빠르고 입원 기간도 차이가 많이 나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협착증 이제 수술하는 걸 간단하게 좀 편집해서 보여드리는 것이고 이 노란색으로 지금 떼내고 있는 부분이 이제 협착증 인대입니다. 저 부분이 이제 신경을 누르고 있고 그 부분들을 제거를 해서 이렇게 이 부분이 이제 신경인데 신경이 이제 완전하게 넓혀진 걸 이제 확인을 하는 것이죠. 이 수술 제일 마지막 장면이 되겠습니다.
네, 요약하겠습니다. 스쿼트하고 데드리프트를 잘못하게 되면 척추에 더 손상을 줘서 이제 병을 더 악화시키고 그리고 병이 없는 분도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척추를 잡아주는 코어를 강화해야 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데 척추에 수직 하중이 걸리지 않는 브릿지 운동 그리고 레그 킥백, 스탠딩 킥백 너무 좋은 운동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허리, 엉덩이, 대퇴 이 코어들을 튼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운동들을 하실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컨디션이 이제 나이가 많으셔서 그런 분들께서는 이제 벽에 등 붙이기 운동을 먼저 해주시고 그리고 방금 이제 아래쪽 코어, 허리, 엉덩이, 대퇴를 하시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하신다라고 하면 이 랩풀 다운을 같이 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질문 마지막 거 3개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효사랑님께서 벽에 기대는 운동도 어머니께 권해드리고 싶은데 힘들어 하시면 그만둬야 하나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벽에 등 붙이기 운동을 할 때 문제가 되는 건 그렇게 딱 이 상체를 펴시면 어지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지러워서 넘어지시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잠깐으로 하시고 운동은 원래 약간 힘은 들어야 됩니다. 힘을 사용을 해야지 근육이 붙겠죠. 그래서 약간 적당한 정도라는 거를 환자분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몇 세트 해야 되는 근데 그건 정해드릴 수가 없어요. 환자분들마다 컨디션이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해보시면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는 이제 스스로 아실 수 있을 거고, 그렇게 운동은 이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든 만큼 하는 건 좋지 않겠죠. 최혜령님께서 내시경이 발달돼서 수술하더라도 최소로 손상이 작겠고 회복도 네. 네, 내시경이 발달돼서 수술을 해도 손상이 적고 회복도 빠르고 그럴 것 같다고 말씀 주셨고요. 아오리님께서 혹시 자율신경의 이상이 만성요통의 원인이 될 수도 있나요? 근데 요즘에 자율신경 장애 있으신 분들 많거든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의 이 밸런스가 중요한데 그 부분들의 이상이 생기면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통 이제 만성요통 하나만으로 오시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기력이 너무 없다. 그리고 피로가 하루 중에 피로감이 오는 시간이 너무 빠르다. 오후가 뭐 2-3시 넘어가게 되면 지금 견디기 힘들 만큼, 앉아있기 힘들 만큼 피로가 느껴진다. 안 그러면 또 어지럽다. 뭐 소화불량, 이런 여러 가지 특정 지을 수 없는 증상들을 많이들 호소하는 게 자율신경계 이상의 증상들입니다. 요통 하나만 딱 오는 경우는 사실 굉장히 드물죠. 나영님께서 여자들 폐경 오면 골다공증 약 먹어야 하나요? 폐경이 온다고 해서 골다공증 약을 무조건 드시는 건 아니고요. 골다공증이 진단이 되면 골다공증 약을 병원에서 보통 처방을 합니다. 근데 폐경은 골다공증의 이제 가장 중요한 원인이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몸의 기능이 피크를 찍는 나이가 18세 전후가 되겠습니다. 18세 전후. 그러면 18세에 모든 기능이 최고치를 찍고 그 다음부터는 죽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자든 여자든. 근데 이렇게 내려가는데 여성분들은 나이 50을 전후로 해서 폐경이 일어나거든요. 폐경이 일어나면 여성 호르몬은 뼈에 칼슘과 무기질들을 잡아두는 역할을 하는데 그 여성 호르몬의 양이 급격하게 줄어드니까요. 폐경이 오게 되면 이 골 밀도가 이렇게 떨어지다가 폐경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폐경 이후에 이제 이 뼈 건강이랑 관련된 골 밀도랑 관련된 걸 이제 정말 잘 챙기셔야 되고, 근데 그 전에도 모든 여성분들은 폐경이 올 거니까요. 그 전에부터도 근력 운동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근력 운동은 무거운 물건을 든다는 거는 힘만 세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무게를 견딜 수 있게 뼈가 더 튼튼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일수록 어떻게 보면 근력 운동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폐경이 온다고 해서 골다공증 약을 먹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전부터 해서 골다공증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참포도 나무병원 척추내시경센터 홍영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